지난 시간은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청나라의 성립과 변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어요. 청나라. 근데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청나라는 1636년에 이제 이름을 청으로 바꾼 거였고, 먼저, 그보다 먼저 1616년에 누구?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싹 통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금이라고 해서 금. 근데 금나라가 예전에 있었지. 언제? 우리나라로 얘기할 땐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다시 말해서 1115년부터 1, 2, 3, 4. 한 100여 년간 있던 이러한 나라인데, 이 금나라,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진족이 세운 그러한 이제 나라였는데, 이 금나라가 이제 요해 몽골에게 이제 망한 다음에 이때까지 1116년까지 몇 년이지? 400년 가까이 지금의 만주 일대에서 부족별로 흩어져 살아왔는데 수백 년 동안 이것을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누르하치가 싹 통일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누르하치는 그 옛날에 있었던 금나라를 잇는다라는 취지로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했어. 그렇지만 이제 중국 역사에 보면 나라 이름 똑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지. 뒤에 것은 대개 뭘 붙여? 후자를 붙였어. 앞에 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금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어느 책을 보든지 간에 뭐 후금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금나라를 세운 거고, 다만 앞에 있던 금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이제 부를 뿐이지. 그래서 이 후금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후금을 세울 수 있던 기반이 된 게 뭐냐? 바로 팔기제. 깃발이 8개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은 초기 시족 단위의 조직에서 점차 군사 행정 조직으로 발전한 바로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각 8개 부족마다 각각 다른 색깔의 깃발을 자기 부족의 상징으로 삼고 있어. 그래서 8개의 깃발, 결국은 8개의 부족, 또 그 8개의 부족이 동시에 군사조직이자 행정조직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팔기제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후금을 세웠던 것이고, 이 후금이 더욱더 세력을 넓혀서 중국의 즉 명나라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세력이 확고해지자 아까 얘기한 대로 1636년에 나라 이름을 대청,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나라라고 하죠. 나라 이름을 청나라라고 바꾼 다음에 내몽고를 공격했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한국 사생이었지만은 이 청나라가 얘가 왜 그냥 넘어가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했지? 명나라를 떠받들듯이 청나라를 떠받들어라 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을 결국 조선 정부에서 거부하자 결국 1636년에 조선을 쳐들어오지.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사와 결부지어서 설명하자면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를 해. 그런 상태에서 후금이 들어선 것이고, 그리고 이 광해군은 후금과 어떤 정책을 펼쳤지? 중립적인 외교, 명나라와 청나라 양다리를 걸치고, 이들과의 관계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 그러다 결국 광해군이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쫓겨나. 그리고 나서 후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었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후금이 아직 명나라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큰 전쟁을 하진 않고 쉬운 말로 그냥 겁주고 한 거야. 그러다가 1636년에 대청이라고 하고 조선에 대해서 4대 조공의 예를 갖춰라 했을 때 결국 거부하자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 이것은 이제 지금 요 후금, 청과 조선과의 관계를 뭐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1644년에 이자성이 난으로 결국 멸망하죠. 그리고 났을 때 이 순치제라는 황제가 베이징을 점령을 하고 결국 이제 명나라 땅을 거의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청나라는 본격적으로 강희제 때부터 급 성장을 해서 때부터 옹정제, 권륭제 대략 한 120년간의 청나라는 이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때 이제 강희제는 3번의 난과 타이완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나서 이 중국 지배를 아주 확고히 하게 돼요. 먼저 이 3번의 난은 뭐냐? 아까 여기서 얘기를 했지.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는 스스로 망했다고. 근데 이때 멸망의 직전에 이 명나라는 청나라가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때 이제 주력 부대를 베이징 밖에 두고서 이 청나라와 싸웠는데 이 명나라 장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청나라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져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할 나라가 없어지게 된 것이. 그러자 이때 이 명나라 장수들이 이 이자성의 난을 진압한다는 명분하에 사실은 이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거야. 베이징으로. 그래서 결국에 다 진압을 해. 그리고 또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 명나라 장군들이 자기들이 이 명나라 땅이었던 그 엄청난 넓은 영역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들에게 땅덩어리를 세 장군한테 각각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이 지배하는 그 영역을 번이라고 불렀는데 결국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이제 군역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결국 이 명나라 장군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거지. 그러자 이 세 장군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 그것을 3번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 장군들이 지배하는 영역을 번이라고 했고 장군이 3명이었기 때문에 3개의 번이, 3개의 장군이 난을 일으켰다. 이런 취지로 그 당시 3번의 난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희제는 이 3번의 난을 장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청나라한테 저항했던 사람이 정성공이라는 사람, 정성공.
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저항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타이완으로 들어갔어. 타이완은 당연히 원래는 중국 땅이지만은 이때 좀 일시적으로 누가 장악을 했냐면은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었어. 이때 정성공은 네덜란드 세력을 내몰고 타이완을 장악을 하고 그 타이완을 중심으로 해서 청나라에 저항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마저도 청나라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청나라의 저항 세력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북쪽에서 세력을 넓혀오던 러시아와 국경 조약을 체결해. 국경선을 결정을 하지. 이거를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해요. 이것은 잠깐만 지도를 보자. 여기 네르친스크 있네. 이 러시아가 이쪽 유럽에서부터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시베리아를 다 차지하고 이 17세기 들어와서 여기까지 중국 북쪽까지 온 거예요. 이때 이제 국경을 결정한 조약이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 요 네르친스크는 바로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에서 러시아와 청나라가 국경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걸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외몽골과 티벳, 이쪽 몽골 지역하고 이쪽 티벳 지역까지 완전히 이 강희제 때 완전히 그들을 장악을 하고 거기를 완전히 중국, 그러니까 청나라 땅으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강희제 아들 옹정제 때 군기처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황제 독재권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고, 그리고 그 아들 걸륭제 때 와서 청나라는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돼요. 이 최대의 영토는 지금 현재 중국 영토보다 넓은 것이지. 쉽게 해서 어디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지금의 몽골, 우리 중국 땅이었고 이쪽에, 그리고 이쪽 지금 러시아 땅, 연해주라고 불리는 러시아 땅이 지금의 중국 땅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걸륭제 말기부터 결국 농지의 부족, 인구의 그러니까 청나라가 발전을 하고 경제력이 성장을 했는데 그 경제력의 성장이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다시 그 인구의 증가를 경제력의 성장이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농지 부족이 오고 백성들의 생활이 악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농민 반란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 걸륭제가 죽고 난 다음에 백령교의 날, 이 백령교 얘기했었지. 불교의 한 일파야. 미륵신앙을 신봉하는 불교의 일파인데 항상 이들은 중국 왕조 말기에 항상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원나라 때와 청나라 때인데,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청나라는 점차 약화되고 말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청나라의 중국 지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청나라는 한마디로 9년제를 통해서 직접 지배를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강압책과 회유책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펼쳐나갔어요. 먼저 강압책은 뭐냐?
만주족의 변발과 그 호복, 오랑캐, 즉 만주족 옷을 강요해. 우리가 19세기 말 뭐 이런 중국 영화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을 알 거야. 기억나나? 어떤 헤어스타일이냐? 이렇게 앞에 머리를 밀어버리고 머리 길게 따는 거, 변발. 이게 중국 전통의 헤어스타일이 아니야. 중국 전통의 헤어스타일은 우리나라 상투특거와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러한 헤어스타일을 강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복장도 만주족 복장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의 탄압이, 이거를 이제 일명 문자의 오기라고 해요. 말 그대로 문자. 즉 뭐냐, 만주족을 비난, 뭐 오랑캐를 비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오랑캐라고 하는 책들은 싹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서로 정해버리고 가혹한 탄압을 가지고 그거 쓴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원래 한족의 그런 유교 문화를 존중을 하고 과거제를 그대로 시행을 해요. 원나라 때는 과거제를 시행하긴 했지만 몽골 지상주의 정책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과거제가 형식적이었는데 청나라 때는 안 그래요. 그대로 명나라 때 것을 시행하면서 대신 만한 병용이라고 해가지고 만주족과 한족 사람들을 똑같이 등용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만주족 한 명, 한족 한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족이라 하더라도 최고위직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 명청시대의 사회 지배층을 신사라고 하는데 그들의 특권을 인정을 해줘. 그거는 한족들이 크게 불만이 없는 거야. 내가 신사로서 상촌사회에서 내 권력과 경제력을 유지해오는 것을 청나라가 다 인정을 해줘. 탄압하거나 뺏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까? 옛날 한나라 때 사회 지배층 뭐라고 했지?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옛날 한나라 때는 호족이라고 했죠. 호족. 기억나지? 그러다가 위진 남북쪽 때는 문벌귀족이라서 문벌귀족. 귀족은 귀족인데 가문이 좋은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어. 그러다가 수당대 오면은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귀족이 권력을 잡았지만은 가문 좋은 귀족이 아니라 귀족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실력 있는 귀족이 권력을 장악을 해. 그래서 그냥 여기 귀족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송나라 때 와서는 전시라고 과거제에 대해서 전시를 시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력 위주에 선발하면서 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가. 이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해요. 사대부. 이때 쓰던 이 사대부가 이제 우리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나오지. 그때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가 원나라 때는 몽골 지상주의니까는 이제 의미가 없고 명나라 때부터 권력을 잡은 사람들, 지방 세력가들을 신사라고 해요.
신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신사라고 하느냐? 이 신사 얘기는 이따가 하는 거고, 신사들의 특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 그리고 사고전서. 사고전서. 이 창고에 있는 모든 책,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때 이제 중국에서는 책의 분류를 4가지로 해요, 4가지. 경사자집. 경사자집이라고 분류를 했어. 그래서 경은 유교 경전류, 사는 말 그대로 역사책들, 자는 사상서, 그 다음에 집은 문집, 즉 주로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뭐 시, 소설, 수필 같은 문학류, 이렇게 책을 분류해가지고 이거를 대규모로 편찬을 해서 싹 정리한 거야. 이건 누가 남긴 거야? 한족이 남긴 그런 문화지. 근데 이거를 정리해서 사고전서를 간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한족에 대해서 강압적인 정책과 회책을 동시에 써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중심부와 좀 멀리 있는 티벳, 몽골, 신장. 이게 어디지? 티벳 쪽. 여기 신장 위구르족. 여기는 뭔 소리?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지. 한족이 아니야. 티벳도 마찬가지야. 한족이 아니야. 티벳 쪽이 별도. 이쪽에 몽골족들에 대해서는 그 토착 지배자, 원래 그 지배자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간접 지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한마디로 토착 세력들한테 그래 니들 원래대로 니네 지역 통째라. 단 청나라에 함부로 덤벼들지 말아라. 개기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청나라의 말만 잘 들으면은 니들의 토착 지배자들의 지배를 인정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통치해나가. 그리고 이제 조선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는 책봉 조공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요. 즉 조선, 베트남, 뭐 지금의 미얀마, 태국 이를 비롯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형식은 꼭 자기들이 임명하는 것처럼 책봉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청나라에 조공을 하도록 하면서 그냥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공을 한다 하면은 이거 식민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야.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잠깐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안 좋아서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잠깐만 다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컴퓨터 느린 거를 이해해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다 속도가 느려요. 이제 다음으로 명청 시대, 명나라, 청나라의 사회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박했는데, 먼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중요한 거예요. 명나라 때부터 사회 지배층을 신사라고 하는데, 그럼 신사가 무슨 뜻이냐? 요 신은 관직 경험자야. 여기 교과서 59페이지 보면은 전현직 관리를 포함하여 주부, 현회, 공립학교, 학생, 졸업생 등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계층이다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크게 두 부류인 거야. 첫째는 관직 경험자, 관직에 나갔던 사람. 실제 그러니까 전직 관리들이 신이야. 사는 뭐냐? 학위 소지자로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공립학교 학생이나 졸업생 또는 과거에 합격은 했지만 아직 관직 임명을 못 받은 사람을 사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지. 여기 전현직 관리, 공립학교 학생과 졸업생 뭐 좋았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신사라고 얘기해. 신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향촌, 시골 촌에서 향촌에서 백성들을 교화하면서 치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 이거는 말단 지방관 역할을 하는 거야. 말단. 그러니까는 무슨 군수다, 현령이다 이런 장급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들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러한 최말단 관리 역할을 해. 그렇지만 국가에서 월급은 안 줘. 대신에 이들한테 혜택을 뭐 주느냐? 요역면제, 조세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금, 월급을 주는 꼴이지. 그래서 요역면제, 어디 부역, 삽질하고 일하지 않고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이거 엄청난 특권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그 사회 지배층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치안 유지와 세금 징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로부터. 그렇지만 이들이 한편으로는 그 지역사회의 지주층이에요. 그 재산이 많은. 그러니까 옛날에 재산 많은 건 어떤 거지? 땅 많으면 재산이 많은 거지. 그 지주층으로서 고리대와 세금 납부의 방법을 통해서 농민들을 억압해 나가. 그러니까는 가난한 농민들한테 돈 빌려줘. 그리고 엄청난 이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세금을 돈이 없어서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대신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농민들을 억압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명나라 때부터 물론 이 송나라 때부터 시작됐지만은 이 농업과 상업의 발전으로 서민들이 지위가 경제적 지위가 계속 향상되고 이 서민들이 또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관직에 나아가면서 다시 일부는 이제 지배층이 되게 됐는데 어쨌든 이들이 이러한 경제력의 성장에 힘입어서 부를 축적을 하면서 학교 교육도 받으면서 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지위가 크게 향상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 여기 잘 안 보이 여기 가려는 소장료 납부 거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항조라고 그래. 항조
저항한다. 무엇에 대해서? 소장류, 소장류에 거부한다, 저항한다 라는 것을 이 당시 이제 항조라고 합니다. 소장류 거부투쟁, 항조를 전개해놨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방직업 직자가 방직할 때 직자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도한 세금 요구에 투쟁한 것을, 저항한 것을 변이라고 해요. 직용의 변. 주로 이제 강남지방 수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이 방직업자들한테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바로 직용의 변이에요. 이렇듯이 핵심 뭐냐? 명청시대의 지배층은 시사층이고 송나라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서민의 지위가 계속 향상되었고 이 서민들이 또 한편 이런 다양한 저항을 하기도 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